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세계문학 서유기 중국 거야. 원작은 오승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서유기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손오공이라는 주인공 얘기야. 손오공 편. 어? 아니다. 맞나? 오승이라는 사람이 아닌데? 서유기는 누가 쓴 거지? 나중에 찾아볼게, 아빠가. 맞아. 아, 맞네. 오승훈이라는 중국 사람이 썼네. 아주 오랜 옛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일입니다.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중국에 있는 화가산 꼭대기에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소리를 내며 별똥별이 떨어지자 온갖 동물들이 몰려왔습니다. 저게 뭐지? 글쎄, 난 처음 보는 건데. 처음에는 모든 동물들이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흥미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뜨거운 김을 내뿜던 별똥별은 차가운 바람과 비를 맞아 식으며 모두에게 잊혀진 채 꼼짝도 않고 수백 년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50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쾅! 산을 뒤흔드는 엄청난 소리가 나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온몸에 금빛털이 난 원숭이 한 마리였지요. 바위는 마치 달걀처럼 금빛 원숭이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500년 동안이나 돌 속에서 지낸 금빛 원숭이는 곧 다른 원숭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즐겁게 뛰어놀던 원숭이들은 폭포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야, 굉장한 폭포로구나. 과연 저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물줄기가 너무 세차서 가까이 갈 수 없겠는걸? 다른 원숭이들의 이야기를 듣던 금빛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폭포 뒤에 다녀올 수 있어. 내가 갈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만약 내가 다녀오면 어떡할래? 너를 우리 우두머리로 삼지. 금빛 원숭이는 용감하게 폭포로 뛰어들었습니다. 엄청난 물줄기 뒤에는 커다란 동굴이 있었습니다. 폭포에서 나온 금빛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들을 데리고 동굴로 갔고 약속한 대로 우두머리가 되어 모두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금빛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들이 따오는 온갖 과일을 먹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빛 원숭이는 우연히 산에 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동물이로군. 사람이라고 합니다. 산 아래에 살고 있죠? 나이 많은 원숭이가 대답했습니다. 혹심 많은 금빛 원숭이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내려가 보련다.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니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 사람이 사는 세상에 내려온 금빛 원숭이는 기나긴 여행을 하면서 사람이 하는 말도 배우고 옷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산에 수보리조사라는 유명한 도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기로 했지요. 며칠 동안 산을 헤맨 끝에 수보리조사를 만난 금빛 원숭이는 사람 세상에서 배운 예의를 갖춰 절을 한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찾아오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너를 제자로 삼겠다. 그리고 앞으로 너를 손오공이라 부르겠노라. 하얀 수염을 기른 인자한 수보리 조사는 그날부터 손오공에게 무술을 물론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는 72가지 변신술을 가르쳤습니다. 똑똑하고 용감한 손오공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술법을 다 배웠습니다. 오공아, 이제 마지막 도수를 가르쳐주마.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법이다. 수보리 조사가 주문을 외우자 하늘에서 흰 구름 한 조각이 날아왔습니다. 수보리 조사는 가볍게 구름 위로 뛰어오르더니 새보다도 빠르게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이야, 정말 멋지구나. 감탄한 손오공은 그날부터 구름 타는 법을 연습했고 며칠이 지나자 아주 능숙하게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술법을 익힌 손오공은 수보리 조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저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젠 고향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래, 어려운 술법을 모두 배웠구나. 내가 배운 것은 좋은 일에 쓰도록 해라. 스승과 작별한 손오공은 술법을 써서 구름을 타고 고향인 화과산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 동안 걸어온 길도 구름을 타고 가니 순식간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돌아왔다. 오랜만에 손오공을 본 원숭이들은 모두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셨습니까? 대장께서 산을 떠나신 뒤에 어디서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 저희를 괴롭히면서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답니다. 뭐라고? 괴물이 우리 원숭이들을 괴롭혔다고? 괘씸한 녀석을 당장 혼내줘야겠구나. 안 됩니다. 괴물은 몸집이 우리 원숭이보다 10배는 더 크고 힘도 엄청 세거든요. 아하하하. 걱정하지 마라. 이런 두 가지 변신술을 배운 몸이다. 선호공은 구름을 타고 괴물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놈, 내가 우리 원숭이들을 괴롭힌다는 괴물이냐? 손오공이 큰 소리로 꾸짖자 괴물은 기가 막히다는 듯 손오공을 쳐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손오공은 키가 괴물의 무릎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왜? 무술과 변신술을 익힌 손오공에게 괴물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괴물은 한 주먹에 나가 떨어지고는 놀라서 그대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다시 평화가 왔어요. 역시 우리 멋진 대장이에요. 원숭이들의 칭찬에 엇가기가 익숙해진 손오공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맞는 무기를 갖고 싶은데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 손오공의 물음에 나이가 많은 원숭이가 대답했습니다. 용궁에 가면 있지 않을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손오공은 즉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용궁으로 왔습니다. 도수를 익혔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용궁문을 박차고 들어간 손오공은 용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화가산에 사는 원숭이 대장 손오공이라고 합니다. 내게 맞는 훌륭한 무기를 얻고자 하니 주시면 고맙겠군요. 물속에서도 마음대로 활동하는 손오공의 놀라운 술법에 용왕은 벌벌 떨며 무기 창고를 열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오공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는지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쓸만한 무기가 없군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여의봉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1만 5천 근이나 된다오. 용왕은 떨리는 손으로 기둥처럼 커다란 쇠몽둥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손오공은 엄청나게 무거운 쇠몽둥이를 한 손으로 가볍게 들며 말했습니다. 무게는 적당한데 너무 크군. 조금 작고 가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랗고 두꺼운 쇠몽둥이가 점점 줄어들더니 알맞은 크기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의봉이라더니 참 신기하군. 주인이 원하는 대로 변하니. 좋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무기와 어울리는 갑옷과 신발도 주면 고맙겠습니다. 용행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며 황금 갑옷과 가죽신을 꺼내주었습니다. 황금 갑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은 손오공은 여의봉을 아주 작게 만들어 귓속에 넣고는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화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던 봄날 손오공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머리에 뿔난 괴물 둘이 나타나 손오공을 꽁꽁 묶더니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괴물들은 저승사자였고 손오공을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지옥이었습니다. 손오공은 수명이 다 되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른 두 가지 변신술을 익혀 하늘과 땅이 있는 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나를 잡아오다니. 화가 난 손오공은 밧줄을 끊고 여의봉을 꺼내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을 잡아온 조성사자들은 물론 염라대왕도 벌벌 떨었습니다. 손오공은 원숭이의 수명이 적힌 책을 찾아 갈기갈기 찢어버린 다음 구름을 타고 화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화가산에 사는 원숭이 중에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죽지 않는 원숭이들이 생겼는데 이것이 손오공이 원숭이들의 수명이 적힌 책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힘도 세고 술법도 부리는 손오공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했지만 보물인 여의봉을 빼앗긴 용왕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용왕은 하늘을 다스리는 옥황상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용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다니 아주 못된 녀석이로구나. 어떻게 해야 하지? 옥황상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지옥의 염라대왕에게서 보고가 날아들었습니다.
손오공이 지옥에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원숭이들의 수명이 적힌 책을 찢어버려서 저승사자들이 원숭이를 잡으러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용궁도 모자라 지옥에서도 난리를 치다니 이 녀석을 혼내줘야겠다. 옥황상제는 일왕신이라는 장수를 불렀습니다. 눈이 세 개인 일왕신은 옥황상제의 조카로 나쁜 짓을 하거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귀신이나 괴물을 잡는 용감한 장군이었죠. 손오공이라는 원숭이가 용궁과 지옥에 가서 행패를 부렸다니 가서 혼내주어라. 네, 알겠습니다.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은 일왕신은 군사를 이끌고 화가산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괘씸한 원숭이 녀석아, 내가 용궁과 지옥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구나. 하늘의 법을 무시한 죄로 내 놈을 잡으러 왔으니 순순히 항복해라. 허허, 이번에는 눈이 세 개나 달린 괴물이 왔네. 어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지. 손오공은 큰 소리를 치며 일왕신과 맞섰습니다. 말로는 안 될 녀석이로구나. 예이, 내 칼을 받아라. 일왕신은 머리가 셋, 팔이 여섯이 달린 모습으로 변해 손오공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손오공도 똑같이 머리가 셋, 팔이 여섯인 모습으로 변해 용궁에서 가져온 여의봉을 휘둘렀습니다. 하늘의 용감한 장수와 72가지 변신수를 익힌 손오공의 싸움은 좀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오공이 싸우는 동안 다른 원숭이들은 모두 일왕신의 부하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비겁하게 다른 원숭이들은 왜 잡아가는 거냐? 너뿐만 아니라 원숭이는 모두 죄가 있으니 잡는 것이다. 원숭이들이 잡혀가자 불리함을 느낀 손오공은 참새로 변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일왕신은 사나운 매로 변해 손오공을 쫓았습니다. 산골짜기로 도망친 손오공은 집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꼬리 많은 감출길이 없어 깃대로 만들어 세웠습니다. 손오공이 갑자기 사라지자 주위를 둘러보던 일왕신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허, 원숭이 녀석아, 변하려면 똑바로 변해야지. 세상에 깃대를 밖에 세워두는 집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일왕신은 바위로 변해 집을 부수려 했습니다. 이크, 창문은 눈이고 대문은 입인데 바위에 맞으면 큰일 나겠군. 할 수 없다. 도망쳐야지. 아, 이건 손오공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놀란 손오공은 다시 독수리로 변해 하늘로 달아났습니다. 한참을 달아나던 손오공은 옥황상제가 있는 궁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가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인가? 잘 되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옥황상제를 만나야 따져야지. 성큼성큼 궁궐 안으로 들어간 손오공은 옥황상제를 보자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왜 나를 잡아가려는 거요? 허허, 내 놈이 고약한 원숭이 손오공인가 보구나. 내가 용궁의 보물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지옥에서도 행패를 부렸다기에 혼내주려 한 것이다. 옥황상제의 말에 화가 난 손오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의봉 같은 보물은 나처럼 훌륭해야 가질 수 있는 법이요. 그리고 나처럼 훌륭한 일을 오래 살게 하지는 못할 망정 저승사자를 시켜 잡아가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이때 옥황상제의 참모인 태백금성이 나와 말했습니다. 손오공은 비록 원숭이지만 오랜 수련으로 도수를 익혀 신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손오공과 싸운다면 하늘의 군사들도 적지 않게 다칠 것입니다. 차라리 손오공에게 적당한 벼슬을 주어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생각이로구나. 그럼 어떤 벼슬이 적당할까? 마침 필마온 자리가 비었습니다. 잘 되었다. 손오공에게 필마온 벼슬을 내린다. 손오공을 일하는 곳으로 안내하도록 해라. 과연 태백금성은 내 제조를 알아보고 대접을 하는군. 손오공은 자기에게 벼슬을 준다니 기분이 좋아져 어깨를 으쓱하며 태백금성에게 물었습니다. 필마온은 어느 정도 높은 벼슬이요? 높다고 할 건 없지요. 천마를 돌보는 것이니까. 뭐라고? 말을 돌보는 것이라고? 그러면 마국간직이라는 얘기 아니요? 이런 괘씸한 천하의 손오공을 어떻게 보고 마국간 따위를 지키라고 그래? 화가 난 손오공이 여의봉을 꺼내 막 휘두르려는 순간 옥황상제의 손님으로 와있던 부처님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손오공, 내가 무엇이 훌륭하단 말이냐? 나는 이런 두 가지 변신수를 할 수도 있고 구름을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10만 8천리를 날아갈 수도 있으니 당연히 훌륭하죠. 어느새 거인으로 변한 부처님은 손오공에게 자신의 손바닥 위로 오르도록 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멀리 가보아라. 그래서 내 손바닥을 벗어나면 너는 자유이고
벗어나지 못하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알겠느냐? 좋소. 그까짓 것쯤이야. 손오공은 자신만만하게 말하고는 구름을 불러 타고 날아갔습니다. 한참을 날아가다 보니 멀리 산봉우리 3개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여기가 세상의 끝이 모양이군. 그러면 내가 다녀갔다는 증거를 남겨야지. 손오공은 술법을 부려 여유봉을 부추로 변하게 한 다음 가운데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손오공 다녀가다 라고 쓰고 다시 구름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손오공이 돌아오자 부처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어디까지 갔다 왔느냐? 나는 세상의 끝까지 다녀왔소. 그곳에는 봉우리가 5개나 되는 산이 있었는데 가운데 산 봉우리에 내가 다녀갔다고 써놓고 왔다오. 자랑스럽게 말하는 손오공에게 부처님은 손바닥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손가락에 손오공 다녀가다 라고 써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자신이 쓴 것이었습니다. 손오공은 결국 부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내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으니 약속대로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안 돼. 이런 엉터리 약속은 지킬 수 없어. 손오공은 억지를 부리며 여의봉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손오공이 뛰어나다 해도 부처님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부처님에게 덜미를 잡히고 만 것입니다. 손오공을 붙잡은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부처님은 손오공을 땅에 내려놓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산 하나가 날아와 손오공의 등을 내리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마치 나무처럼 뿌리를 내려 손오공을 꼼짝 못하게 가두었습니다. 아야, 잘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500년이다. 그렇게 오랫동안이나요? 그러면요. 누군가 나타나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부처님은 산을 다스리는 산신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원숭이 녀석이 배가 고프다 하면 쇳덩이를 주고 목이 마르다 하면 쇠를 끓여 녹인물을 주시오.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녀석이니 철저히 감시하시오. 부처님이 다녀간 뒤 손오공은 도망쳐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거운 산에 눌려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50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손오공 앞에 스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못된 짓을 해서 부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손오공이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요? 나는 황제의 명을 받아 백성들을 위해 불경을 가르치러 천축으로 가는 삼장법사다. 너를 구해주면 나를 따라 천축으로 가겠느냐? 물론이죠. 구해만 주신다면요.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우자 손오공을 누르고 있던 무거운 산이 사라졌습니다. 자유를 얻은 손오공은 삼장법사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까요? 손오공이 말굽뼈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 천축으로 가시죠. 말은 제가 끌겠습니다. 그렇게 손오공은 천축으로 가는 여행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손오공 편이 이렇게 끝나네. 이제 가면서 사우정 편도 나오고 저팔계 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괴물들 만나서 무찌르고 결말이 어떻게 될까? 응? 서육이 완전 서유기가 전체 글이 다 담겨있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다. 그지? 관직을 버리고 풍류를 즐긴 문인. 중국 명나라 시대 활동한 문인이자 학자였던 오승훈은 어릴 때부터 시와 문장을 잘 짓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오승훈은 고상하고 품격 있는 글을 주로 썼지만 사람들을 웃게 하는 재미있는 글을 쓰는 데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승훈이 쓴 서유기는 아주 유명했지요. 당시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했는데 특히 문장력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글솜씨가 뛰어난 오승훈은 누구보다 일찍 관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고 50살이 되어서야 겨우 합격하여 관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관리 생활을 하다 보니 일에 얽매여 따분한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관리 생활이 지겨워진 오승훈은 결국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신선처럼 여생을 보내며 글을 쓰는데 전념했습니다. 어딘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오승훈의 자유분방한 성격은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의 성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승훈이 남긴 주요 저서로는 우현지서, 사양산인 존고 등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상상과 흥미진진한 모험의 세계. 서유기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서쪽 나라를 여행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쪽 나라란 현재의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및 인도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하며 흔히 서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교가 이제 서역에서 나왔잖아. 인도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히 스님들은 서역인 인도에 가서 그 발원지인 종교의 발원지인 인도에 가서 공부하는 거를 큰 영광이자 복으로 알았어. 자기 삶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유럽과 중국 사이에 펼쳐져 있는 긴 무역로를 비단길, 이제 외국어로는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실크가 비단이잖아. 로드는 길이고, 비단길,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서역은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비단길의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7세기경 중국 당나라에는 현장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현장법사는 불경을 구하기 위해 비단길을 따라 서역으로 떠났습니다. 서유기는 현장법사가 불경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서역으로 간 실제 역사에 오승훈이 상상력을 더해 만든 작품입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이제 법사는 삼장법사지. 실제로 그 삼장법사의 모티브가 된 현장법사라는 중국 스님이 있었다는 얘기야. 서유기 일부는 이 책에 실린 내용인 손오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장법사와 함께 서역으로 떠나는 이야기부터 본격적인 서유기의 시작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오만방자하고 이기적인 손오공이 삼장법사와 함께하는 여행길에서 겸손과 지혜를 얻는다는 이 작품은 오승훈의 뛰어난 상상력과 풍부한 지식이 한껏 빛나 중국의 4대 기서로 꼽히는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의 4대 기서란 얘기는 엄청나게 뛰어난 작품이란 얘기야. 책이란 얘기야. 기서. 엄청나게 뛰어난 책이란 얘기. 귀중한 책이라는데 보물 같은 책. 중국의 4대 기서에는 서유기, 삼국지연의, 수오지, 금병매 이렇게 4편의 책, 소설이지. 이야기책이 있대. 이거는 채원은 이제 서유기는 이제 알고 손오공 얘기니까 삼국지연의도 알지. 삼국지의 원작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원작 삼국지연의 유비 관우 장비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수호지랑 금병매가 있는데 요거는 책을 사서 또 읽어보자. 알았지? 굿나잇.